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대하락이 눈앞에 임박한 가운데 하락기간이 최소 5년이며 최대 7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반토막이 나도 다른 나라보다 거품이 심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 신고가 후에 수억이 폭락하는 등 거래 실종에 따른 불안감도 확산되는 중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양강으로 굳어진 대선 초반 상황에서 각자가 대선 당선 시에 부동산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5년간 급추락, 서울 거래 실종에 3억씩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불안한 미래입니다. 이 부동산 갖고 있으면 이 절벽에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예전 대롱대롱 하고 있네요. 뚝 떨어지면 낙하가 되겠네. 자, 이제 2021년 하반기, 즉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이니까 하반기 전망도 해야 돼요. 이 하반기만 봐서는 안 되고 2026년까지는 적어도 이제 한 5년간은 전망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대폭락에 대비해라예요. 올 하반기만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물론 변수도 많지만 좀 혼란스러운 장세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하반기만 놓고 본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여기 보세요. 2021년 하반기. 그런데 이제 내년 상반기도 봐야죠.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굵직한 아주 선거죠. 그 다음에 2022년 하반기, 즉 새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쓰느냐. 대략 한 1년이 남았죠. 그 다음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갈래로 나눠봤어요. 자,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올 하반기 7월 달부터는 상승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 상승하느냐?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집값 방치. 지금 솔직히 집값을 잡을 세력이 없어요. 자, 정부가 됐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지금 지들끼리만 지금 말싸움하고 있지 집값 무대책입니다. 계속 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승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매물이 잠기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진작부터 철퇴를 때렸어야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매물이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 뛰는 것도 혹시나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요.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단행되거나 또는 이 거래 급감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 찍은 다음에 폭락을 하고. 서울이 그래요, 지금. 왜 그럴까? 이게 변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상승. 자, 2022년 상반기면 대선이 있는 해죠. 한 6개월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략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중도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커요. 대선에서. 특별히 무주택 편을 들거나 아니면 유주택자 편을 들 것 같지가 않아요. 굳이 한 편을 들자면 집값 하락을 시켜야 젊은 층의 지지도 없고 좀 더 유리하니까 그쪽에 약간 무게중심이 쏠릴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대선의 부동산 이슈가 핵심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어떤 정책을 펴든 뭐 크게 뛰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고 보합으로 아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즉 혼란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도 변수가 있습니다. 계속 금리 인상이 변수예요. 금리 인상이 계속 탁탁탁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여기에서 이제 해외 집값도 변수입니다. 다른 나라 집값이 계속 상승을 보이면 우리나라 집값도 막 추락하기 어려워요. 연동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주식처럼. 자, 바로 이 두 가지. 그리고 2022년 이제 하반기, 그럼 내년 하반기 때 좋아, 이제 상승 보합했으면 이제 하락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때까지 뛴다면은 거품이 너무 심하거든요. 일단 왜 하락할 가능성이 크냐? 집값 거품이 심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해요. 세계 최강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로서도 부담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집값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정책, 서서히 연착륙을 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심리도 침체됐어요. 이미 심리도 지금 얼어붙었어요. 여러분들 막 집 사고 못 사서 안 달라는 사람들 예전보다 확 줄었습니다, 이제. 다만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매물이 워낙 없으니까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서 그래요. 자, 역시 변수가 있습니다. 해외 집값이 이때쯤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집값은 무섭게 빠지겠죠. 예전에 2013년에서
10년에서 13년 집값 빠질 때 우리나라만 빠진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같이 추락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더 많이 빠진 편이죠. 그리고 정책의 의지, 과연 강력한 정책,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얼마나 펼 것이냐. 저는 아마 정책이 강력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2023년에서 2026년 이게 문제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문제예요. 지금 앞에서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은, 주식은, 유가는, 즉 자본주의의 재화는 상승 하락이 없어요. 폭등 폭락입니다. 최소한 100%가 넘나든다 이거예요. 자, 공급 과잉,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너무 공급이 많아요. 매물 폭탄, 다주택이 그 800만, 공급 200만. 자, 정책의 성과, 이제 새 정부가 정책을 펼칠 텐데 성과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새 정부도 집값을 떨어뜨리는 걸 방지하려고 할 거예요. 뭐 정책에서 부양책을 쓴다든가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자, 해외 집값 역시 변수가 될 거고, 경제 상황, 경제가 계속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도 집값에 영향을 주니까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이제 큰 틀, 이 4단계 이해가 되시죠? 자, 문재인 정부, 자, 보면 이재명과 여당,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는 몰라요. 자, 윤석열과 야당,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 1, 2위만 놓고 보자면, 자, 이때 부동산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문재인 정부는 집값 주도 성장을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해요. 자, 부동산 정책 어찌됐거나 대실패한 거 맞고요. 집값 지금도 방치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여당, 같은 여당인데도 이재명은 좀 달라요. 여당 전체 인원들은 문재인 정부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집값 잡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여당이. 야당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아예 그냥 검은 그림자야. 어찌됐거나. 자, 근데 이재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시장 질서 존중, 공급 적절히 확대하겠다. 본인이 내세운 이제 말들이에요, 그동안에. 불로소득 환수, 이 말 쉽지 않거든요. 환수하겠다고 했어요. 갭 투자 이런 거. 부동산 투기 방지하겠다. 이건 맞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집값 못 잡아요. 그리고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갭 투자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말을 수십 번 했던 사람이에요. 장점이 뭐냐? 집값 폭등 잠재울 이런 거 정책 확실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집값 못 잡거든요. 현실성이 상당히 높다 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재명도 역시 민주당 아닙니까?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마다 집값이 100% 이상 뛰었어요. 셋 다. 조금 뛴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무지막지하게 뛰어버렸어요. 이번에도 그러면 이재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100% 폭등하는 거 아니냐. 벌써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 윤석열 야당 보자고요. 자유민주주의 법치, 이제 본인이 어제 대선 출마하면서 했던 말들 중심으로 뽑아봤습니다. 공정성을 강조하고요. 자, 부동산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집값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을 또 비판했죠. 근데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시장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투기꾼들하고 싸우는 건 맞다고 봐요. 자, 아무튼 부동산 폭등을 방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동감합니다. 방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막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집값 잡겠다 하는 의지죠. 자, 장점은 뭐냐? 국민의힘의 그 과거의 대통령들이 과거, 뭐, 박정희 대통령 때 폭등도 했지만 과거 대부분 보면 좀 집값을 비교적 안정시켰어요. 비교적. 이 민주당 대통령들이 집값을 엄청나게 폭등시킨 거에 비해서 현재 야당 대통령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시켰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집값 폭등을 잠재울 정책이 전무해요. 솔직히 윤석열이 됐든 야당이 됐든 과거에는 잘 잡았을지 몰라도 집값에 대해서 목소리가 너무 낮았어요. 지금 집값 폭등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 야당의 역할도 상당히 커요. 이제 윤석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좀 봐야겠죠. 자, 어떻습니까? 비교해보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그 공약 이걸 잘 보고 판단하세요. 신고가 후에 2, 3억씩 폭락하는 이게 반복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더 그라시움. 자, 15억짜리가 13억으로 추락하고
동네에서 25평, 23억짜리가 21억으로. 왜 이렇게 신고가 후에 갑자기 폭락을 할까? 뭐 혼란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지금 집 없는 사람도 엄청 불안한데 집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왜? 거래가 안 되니까. 신고가 찍었다고 해서 그 매물에 내는다고 해서 거래 되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생각보다 엄청 적어요. 지금 세상에 수백만 채 서울 부동산이 어떻게 된 게 몇천 건에서 끝나요. 보통은 2만 건 이랬거든요. 최소 2만 건에서 2만 건이 기본인데 지금 뭐 5천, 4천, 3천. 자, 매수자가 끊기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저조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폭등과 신고가와 폭락이 막 이렇게 섞이는 거야. 두 번째, 하락 거래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38.4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고가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래되면 신고가가 아니에요. 신고가 찍었다가 이것보다 더 싼 매물들도 막 계속 거래가 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2, 3억씩 떨어지는 거. 자, 부동산 대세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혼란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뛸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연끌하는 거잖아. 이제는 특이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뛰었다는 거 알아요.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거. 근데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싸게 내놓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고가 찍고 2억 뚝. 불장인데 아파트 38%는 하락거래. 신기하지 않아요? 왜 신고가에서 이렇게 높은 비율로 하락거래가 돼요? 2월, 3월, 4월까지는 하락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더 집값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5월달 돼가지고 축소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6월달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가 됐어요. 하락한 거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건 집값 상승률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자, 서울, 경기도, 광역시 집값 급등이 심하여 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 이거 내가 지금 전문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회복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생각해야 돼요. 일본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지금 일본하고 차이점을 너무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인구 감소, 공급 폭탄. 이 공급 폭탄은요, 일본보다 더 폭탄이에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그 다주택자의 매물 800만 채,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1인 가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생산인구 증가, 아니 생산인구 감소, 또 집값 거품 폭등. 우리나라 집값 반토막 나도 지금 거품 심하다고 했잖아요. 이 5가지 외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 5가지가 일본하고 지금 딱 맞아떨어지고 오히려 일본보다 더 심한데, 서울은 2013년에 4억짜리가 지금 만약 이제 내년까지 뛴다는 조건으로 12억일 거예요. 평균 매매가가 무려 3배 뛰는 거죠. 그러면 2026년에 반토막 뛰는 것은 기정사실 같고요. 그냥 반토막으로만 잡을게요. 이걸 바닥으로 친다고 치면. 그럼 32년 뭐 다음 꼭지장에 생각보다 많이 안 뛰어요. 여기 노란 거 비교해 보세요. 12억에서 산 사람은 15억, 겨우 3억 뛰었는데 이거 차포 떼고 나면 본전치기인 거예요. 기회비용상 손해죠. 그래도 신고가는 찍을 것 같아요, 서울이. 그리고 경기도 보세요. 2.5억이 7억까지 뛰었는데 이 7억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3.5억 반토막이죠. 문제는 얘는 자 2032년 세월이 무려 엄청 뛰었는데도 지금 시세로 잡게 되면 7억 그대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긴 하는데 회복하고 끝나요. 자, 이제 광역시는 2억짜리가 5억으로 뛰었다. 그러면 2.5억으로 반토막 나고, 자 이제 회복을 해야 하는데 얘는 회복을 못하네요. 여기 보세요. 5억에 산 사람은 4억이야. 좀 뛰어봤자. 결론을 정리하면 서울은 12억이 15억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거라서 기회비용 따지면 본전, 수도권은 그대로 오히려 손해고, 지방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더 손해고. 근데 이걸 그래프로 또 그려보면 현재 10억짜리, 같은 10억짜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5억으로 폭락한 다음에 잘해야 13억. 상승하거나 상향 또는 본전치기 하는 것도 나오겠죠. 경기도 10억짜리 현재 아파트를 사면 5억으로 폭락했다가 10년 지난 다음에 겨우 10억 본전치기인데, 문제는 상승한 것도 있지만 본전한 것도 있고 손실 보는 것도 많다는 것. 특히 외곽지역이 손실을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 보세요. 10억짜리가 있어요. 5억으로 폭락한 다음에 8억으로 오히려 손실 봤어요. 이처럼 그러니까 땅이 넓고 인구가 줄어드는 곳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을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제 우상향?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서울과 경기도 거래량 급감 평소에 20% 수준으로 심각. 여기 보시면 20년 6월 달만 해도 막 서울 거래량이 10,000건이 넘었잖아요. 이 앞에는 10,000건, 20,000건 그랬어요.
20년 6월달 그러다가 뭐 7천 건, 5천 건 가다가 지금 3, 4천 건이 뭡니까? 이거는 이 앞에 2014, 15, 16, 17, 18년에 없었던 그 일들이 다 10,000건 넘었었어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너무. 또 줄어들었죠. 이 동그라미 친 거 보니까. 거래량 감소.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2만 건, 2만 7천 건. 자, 이 주황색 쭉 보면 거의 다 2만이라고 써있죠. 지금 보세요. 만 건대로 줄어들더니 지금 겨우 한 자리 숫자로 좀 뚝 떨어지고 있어요. 5천 건대로. 즉, 서울이든 경기도든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거래량이 확 줄고 있다. 10년 전과 폭등 후 하락 패턴도 유사합니다. 예전에 2005년에서 2010년이 주로 올랐죠. 이렇게 뭐 더 올랐냐 덜 올랐냐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형태죠. 그러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밑으로 이렇게 추락했는데 지금도 보세요. 쭉 올라갔다가 이제 좀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이렇게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지금 2021년 5월 달로 잡혀 있는데 거의 얘와 얘가 쌍둥이면 이제 여기와 이 다음이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상승장이 짧았고 얘는 상승장이 길었고. 자, 이제 증여와 경매 낙찰가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증여세 얼마나 들었나? 2016년에 18조였는데 지금 43조. 신고 건수도 11만인데 21만, 거의 더블 정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거는 집값이 계속 뛰니까 기대감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팔자니 세금이고, 에이 그럴 바에는 증여주자 해갖고 증여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건 있습니다. 자, 상승장에는 집값 거품이 2배는 심해요. 그러면 증여세 많이 내잖아요.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상승장에 증여를 꼭 해야 할까? 만약에 이제 다주택자로 너무 양도세가 세다면 그건 이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가 2배도 괜찮아. 서울 아파트 경제 여기 보면은 낙찰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매입 하는 것보다 더 높아요. 119.0이야. 이건 집값이 계속 뛴다는 이유예요. 여기에 보면 증여가 늘어나고 있고, 자, 낙찰가율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시 말하지만 여름장 특수성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제 국민 전문가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부동산의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바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115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가, 4월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하락세로 가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이제 위로 올라왔죠? 아마 여름에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주택시장 안정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일반 국민이든 경제 전문가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건 집값이 폭등하면 무주택자들이 좌절하는 건 둘째 치고요. 폭락을 할 확률이 커요. 그러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잖아요. 나머지는 뭐 도찐 개찐이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값 급등 상위 50%가 하위 20%보다 무려 20배나 수익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빌라 사지 말고 오피스텔 사지 말고 이런 거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상위 20%는 6억짜리가 11억까지 무려 5억이나 뛰었네요. 자, 금액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얘는 1억 1,900이 1억 2천, 겨우 1,000만 원 뛰었네요. 일본인은 하위 20%, 여기는 상위 20%야. 여기를 주 차지하는 것들은 이제 뭐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많고, 오피스텔 뭐 아니면 지방의 무슨 아파트 또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는 주로 이제 서울이라든가 지방의 좀 고급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 수익으로 따지면 얘들은 2억 벌었을 때 얘들은 1,000만 원 벌었다 이거예요. 자, 이제 미국 집값 1년새 15% 폭등. 미국도 지금 문제입니다. 예전에 서프라이 무기준은 여기 이때인데 쭉 내려갔다가, 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거의 근사치에 육박하고 있죠. 미국 거품도 심해요. 우리나라 거품은 더 심하죠. GDP 대비. 여기 보시면 서프라임 사태 때 여기였어요. 자, 2007, 8년 때. 그러다가 쭉 내려왔다가 미국도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여기를 돌파했네요. 한참 돌파했죠. 이렇게. 자, 250까지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부동산 5년간 급주락, 서울 거래 실종의 3호씩 폭락. 자, 이 꿀 같은 돈, 이제는 돈이 꿀입니다. 아파트는 꿀이 아니에요. 자산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얘는 거품으로 봐야 돼요. 또는 주식도 거품입니다. 이 꿀 같은 돈으로, 자, 쓰레기 같은 아파트나 주식을 잡으면 안 됩니다.
신고가를 찍으며 오르고 있는데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기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물도 없지만 사려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 못지않게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도 불안감이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